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전북 봉효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6번째 전북을 찾아 정부의 농업 정책의 틀을 과감하게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옛 GM 군산공장에서 열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참석한 지 한 달여 만인데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공익형 직불제를 지속 가능한 농정의 핵심으로 제시했는데 농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지켜봐야겠죠. 자,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이어지는 기자 리포트와 현장 대담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뉴스7 전북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먼저 오늘 주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익형 직불제 시행으로 지속 가능한 농정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보육, 보건 등 생활, 사회 간접 자본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키워드 뉴스 키워드로 풀다에서는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유와 저감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30여 년 만에 드러나면서 미제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층 K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에 발생한 전북 지역의 미제 살인 사건을 재조명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달도 안 돼서 전주를 또 찾았습니다. 농정 틀을 바꾸기 위한 첫 보고대회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농산 어촌을 만들기 위해 정책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밝혔는데요.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정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보고대회가 농수산대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전국의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모아 발표하는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과 농어민 7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중소농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 가능한 농정의 핵심입니다. 논농소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농민을 더욱 배려하여 영농 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친환경적이면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어업이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자율수어, 친환경 양식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 직불제 개선도 모색하겠습니다. 주민협동조합과 로컬푸드 직매장을 늘리고 귀농과 귀촌, 귀어를 돕는 플랫폼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농민들은 사회적 농장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건의했습니다. 안정된 시스템 안에서 농촌에서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사회적 농업,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 구조의 혁신도 요구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수수료만 챙겨서 배부른 사람이 있고 1년 내내 땀 흘려서 일하고도 생계가 막막해서야 되겠습니까? 해수부 장관은 또 어촌 뉴딜 사업과 수산 혁신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닷물과 갯벌 등의 해양 치유 및 생태 자원을 활용한 어촌 관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들은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또 한 번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한국당은 결사 저지 의지를 다졌는데 다만 양쪽 모두 막판 협상의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밤새 이어진 농성. 국회 본회의장 앞을 막은 한국당은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결사 저지 의지를 다졌습니다.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 맞추기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좌파 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습니다. 법안 강행 처리는 집권 연장을 위한 것이라며 주말 장외 집회를 예고했고 4+1 예산안 처리에 협조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을 상정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맞불 토론으로 맞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전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도 가겠습니다. 하지만 극한 대치 속에서도 물밑 협상은 이어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 회동도 소집했습니다. 여기 속하지 않은 야3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평화당은 교섭단체 3당의 막판 합의로 4+1 공조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케빈이 25대 25니 그렇게 하면 그 개혁이 무력화되는데 선거제도 개혁이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야3당은 기자회견으로 민주당을 압박하는 한편 수시로 접촉하며 4+1의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단일안을 내일 본회의 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짙었던 미세먼지가 잠시 물러났지만 언제 다시 심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가 극성인 겨울 동안 오염물질 배출 업소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드론 등 첨단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첫 단속 현장을 이수민 기자가 전합니다. 드론이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한참을 날아간 드론이 도착한 곳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굴뚝 위. 쓰레기를 처리하면 발생하는 연기가 공장 굴뚝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데 그 연기 안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드론을 띄운 겁니다. 드론에 달린 센서로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속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채취하는 봉투도 달려 있는데 분석 장비가 있는 이동 측정 차량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량에서는 최대 60가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건 거의 안 떴다고 보죠. 드론의 최대 장점은 단속 요원이 접근하기 힘든 넓은 공사장에서도 쉽게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규모가 커서 통상적으로 이제 사람이 움직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미세먼지 방지 시설이나 가동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속 기간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환경부 산하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000곳에 대한 단속을 계속 벌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최근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전기장판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 침구류를 장시간 올려두면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하니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창문으로 검은 연기가 흘러나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안방 침대 위에 시꺼멓게 타들어간 흔적이 보입니다. 불이 시작된 곳은 라텍스 베개였습니다. 천연 고무 성분인 라텍스로 만든 베개를 전기장판 위에 올려두자 열을 흡수하면서 스스로 불이 붙은 겁니다. 라텍스 매트릭스를 전기장판 위에 올려뒀다가 불이 붙어 화재가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라텍스 제품들은 열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전열기구 등과 함께 사용하면 화재 위험성이 높습니다. 얼마나 위험할까?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 매트릭스를 깔고 전기장판을 작동시키자 잠시 뒤 온도가 100도까지 치솟습니다. 매트리스가 전기장판의 열선 모양 그대로 열을 흡수한 모습이 보입니다. 라텍스 특성상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트리스에 열이 그대로 축적됩니다. 라텍스는 천연 고무로 만들어지고요. 열을 잘 흡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매트 위에 장시간 올려두면 착화 발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텍스 관련 화재는 2016년 33건에서 지난해 4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침구류가 라텍스 성분이라면 반드시 높은 온도에 오랜 시간 노출되는 걸 피하고 난방기구 위에 올려놓거나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정읍시청 씨름팀 감독 채용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평소 알던 사람을 뽑으려고 면접에 직접 참여하는 등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창단한 정읍시청 소속 씨름팀. 얼마 전 새 감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응시 자격과 심사 절차를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바꿨다는 겁니다. 전라북도에서 그 응시에 응모할 수 있는 그 지도자들은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지금 예정된 그 감독가 둘밖에는 자격이 안 됩니다. 실제 채용 공고가 나오기 20여일 전쯤인 지난 10월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감독 경력 3년 이상에서 고등부 경력을 빼 지원 폭을 좁힌 겁니다. 인사위원회에 정읍시 공무원 외에 외부 인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우선 선수도 확대가 되겠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개명을 하기는 취지예요. 새로 뽑힌 감독과 친구 관계인 정읍시의회 모 의원이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상임위 안건심사 과정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으로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공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채용이 이뤄졌고 인사위원회에 들어간 것은 씨름에 대한 애정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 하나가 어떻게 뭘 바꿀 수 있겠고 제가 100점 줬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제 점수는 안 들어갔을 것이고. 현 씨름팀 감독은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법원에 채용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송하진 지사가 오늘 익산 장전마을을 처음 찾아 비료공장 등을 둘러봤습니다. 주민들은 집단 암발병 원인이 연초박 때문이라는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전라북도는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항의한 뒤 연초박을 공급한 KTNG에 대한 법적 대응과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전북대가 비위 교수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한다는 KBS 보도 이후 학생들이 대학에 항의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북대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는 최근 대학이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한 교수에게는 감봉 3개월 징계에 그친 것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학생,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6천여억 원을 들여 전북과 충남, 세종시로 이어지는 서부 내륙권에 백제문화를 기반으로 한 광역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사업비의 절반인 3,200억 원을 전주 한옥마을과 익산 미륵사지, 남원 춘향 테마파크 등 거점 관광지의 편의시설을 늘리고 순창 반요마을을 조성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어촌과 항구를 정비해 관광지로 개발하는 해양수산부 어촌 뉴딜 사업에 전북에서는 9곳이 선정됐습니다. 군산 장자도와 비안도, 고창 죽도와 광승, 부안 곰소항 등에 오는 2023년까지 국비 930여억 원을 들여 어촌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북 권역외상센터가 익산 원광대 병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원광대 병원은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에 따른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진료 체계를 갖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지은 전북 권역 외상센터에는 외과 전문의 등 의사 15명이 상주합니다. 네, 앞서 김진희 기자의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오늘 전북 혁신도시 농수산대학에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농업의 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농도인 전북에서 특히 관심을 가질 내용이었습니다. 박운 기자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현장에서 만나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농정 방향과 과제를 물었습니다. 현장 대담입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북 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 타운홀 미팅 행사의 취지와 전북에서 개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을 모시고 앞으로 농업 또 수산 이런 분야의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갈 건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농수산대학에서 한 것은 농수산대학이 어떻게 보면 미래 우리 농업인을 육성하는 그런 사관학교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입니다. 미래를 논의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현장에서는 내년 시행 예정인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2조 4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공익형 직불제의 그 구체적인 단가 수준. 이 공익형 직불제에는 과거에는 논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논과 밭이 다 포함되고 또 진흥 지역도 있고 비진흥 지역도 있고 뭐 그 안에 구성되는 요소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 다른 취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직불제와 관련해서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수급을 방지를 해야 된다. 이 농사를 실제로 경작하는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오롯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자격 없는 사람이 직불금을 타는 문제, 이런 것들을 방지해야 된다. 공익형 직불제는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데 따른 농업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북에서도 농업의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개도국 지위의 특혜를 앞으로 주장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업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그 말씀드린 3대 원칙은 이겁니다. 첫 번째가 쌀을 포함한 민감한 분야는 앞으로 다음 협상에서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두 번째는 그 다음 협상의 결과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때는 그 피해를 보전한다. 세 번째, 다음 이 농업 관련 협상이 언제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언제 있을지 모르는 협상 때까지, 지금부터 그 협상 때까지 정부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전북은 사과과 폭락으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이 있습니까? 단계별로 이 관측 정보를 좀 정밀하게 해서 농업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생산하겠다. 그래서 그 생산된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좀 판단을 해서 수급 조절을 하겠다. 그런데 농업인 개개인이 수급 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과같이 한 11개 품목은 업무 자조금이 돼 있는데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자조금의 기능이 지금은 홍보나 뭐 이런 데에 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조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실제 해야 될 역할이 뭐냐 하면 수급 조절에 직접 관여하는 겁니다. 생산자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생산했고 얼마나 앞으로 출하가 될 건지를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출하 조절을 제일 잘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자조금을 중심으로 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정확한 관측 정보를 베이스로 해서 수급 조절하는 방안, 이걸 저희들이 지금 마련하고 있고 조만간 그 계획에 대해서 그 농업인들하고 또는 단체들하고 그 의견 수렴을 할 생각입니다. 전북의 전략 사업 가운데 하나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입니다. 한국 농업의 미래 경쟁력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앞으로 그 한국 그 농식품 산업의 이 미래는 기술, R&D, 뭐 종자, 지금 우리 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ICT 농기계, 또 뭐 첨단 농업,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농업의 미래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관들이 이 전북의 전주를 중심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식품과 관련해서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고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지금 들어오기로 예정이 돼 있고 민간 육종 연구단지는 이미 완성돼 있고 지능형 농기계 실정단지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전북대학도 있고 농촌진흥청도 있고 한국식품연구원도 있고 농식품과 관련된 그 기술 R&D와 관련된 그런 기관들이 모두 이 근처에 다 모여 있다. 이 모여 있는 이유는 우연히 모인 게 아니고 이 모임으로 인해서 이런 농업기술 R&D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 또는 뭐 농업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돼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고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전북이 아마 그 대한민국 농업 기술의 메카가 될 거다. 메카가 되기 위해서 해주셔야 된다. 앞으로 농업의 미래는 이 전북의 이런 이 혁신밸리에 달려있다. 전북을 비롯해서 농촌 지역 고령화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의료, 복지 등 기초 서비스 분야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농촌 지역에서 이 고령화된 분들이 그 의료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농촌 지역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읍면 중심지 같은 이런 중심지의 경우에는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 있는 자연부락, 전국에 약 한 3만 7천 개 정도 있는 배후 마을 또는 자연부락, 이런 경우에는 이런 혜택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져 있다. 근데 이 읍면 중심지와 그 배후 마을 또는 자연부락의 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어떻게 연결할 건가? 이 딜리버리의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 100원 택시를 통해서 좀 쉽게 중심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 그러니까 공적인 기관들이 못하는 이 딜리버리 기능을 지역에서 지금 전국에 한 6천여 개 있다고 합니다.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또 청년들이 많이 관심 있는 이런 조직들이 지역의 이런 사회, 복지, 의료, 교육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이 중심지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인구 분포는 굉장히 또 분산되어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배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다가 어떤 의료기관을 한다든지 교육기관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잘 전달하고 그 공동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중심지와 배후 마을 간에 이 연결하는 역할 또는 제도 이런 것도 부지런히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자연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모여서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실제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키워드로 풀다 오늘의 키워드는 미세먼지입니다. 추위가 잠시 주춤하자 이번엔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 대기질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10일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날이 겨울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행정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고 저감 장치를 달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을 통행할 수 없습니다. 전북은 어떨까요?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인 하늘. 언제부턴가 맑은 하늘을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전라북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연일 나쁨 수준을 보이는데요. 목도 칼칼하고 눈도 침침하고 매콤하니 숨을 쉬면은 가슴이 쎄했었어요. 예. 그리고 마스크를 꼭 써야 했어요. 도대체 미세먼지가 뭐길래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걸까요?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7분의 1 정도인 아주 작은 오염물질을 말하는데요. 특히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크기로
폐 속 깊숙이 침투합니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는데요.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국내에도 한 해 10,000명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실 미세먼지 하면 중국과 가깝고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이 가장 심각할 것 같은데 조사 결과는 의외입니다. 전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지난해 기준 25 마이크로미터로 환경 기준치는 물론 전국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전라북도의 배출량은 전국 대비해서 한 5.2%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초미세먼지는 3년 동안 전국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전라북도. 무엇 때문에 미세먼지의 천국이 되었을까요?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전북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날림먼지가 36.5%로 가장 높았고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생물성 연소가 30.1%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유차 등 도로이동 오염원은 15.8%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인 제조업 연소가 전북은 0.8%에 그쳐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날림먼지는 새만금 사업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완공된 세계 최장 33.9km의 새만금 방조제. 매립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거세게 부는 바람에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방조제 주변 집안에는 창틀이며 방바닥에 시커먼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방조제 안쪽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자 300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습니다. 이 갯벌이었던 곳들이 말라갖고 공사를 하는 와중에서 이게 바람을 타고 내측으로 흘러들어왔고요. 가스상 물질들과 결합해서 미세먼지가 더욱 많아지지 않았을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전북 지역 미세먼지 현황과 주요 원인, 저감 방안에 관한 논의가 오갔는데요. 새만금 날림먼지 관리 강화 방안도 거론됩니다. 매립 현장의 준설토를 현재는 배출량에서 빠져 있어요. 누락이 돼 있거든요. 생물성 연소 저감 대책도 쏟아지지만 환경단체들은 생물성 연소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논밭두렁 소각으로만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생물성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다른 경로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생물성 연소가 농업 잔재물을 태웠을 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유기성 탄소가 원인인지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농업에 대한 잔재물 연소가 다 100%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주된 요인으로서 이제 농업 잔재물 또는 또 일부 생활 폐기물에 대한 또 그러한 소각.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 대책의 하나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오는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으로 낮추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더 꼼꼼한 연구 용역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30여 년 만에 특정되면서 미제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역시 해결되지 않은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이 10건이 넘는데요. 심층 K, 먼저 길금희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택가의 한 2층짜리 건물. 지금은 업체가 들어와 있지만 한때 파출소가 있던 곳입니다. 주민들은 이 건물을 지날 때마다 아직도 그날을 떠올립니다. 그날저녁 살인사건 났다고 아침에 있나 본 게 막 형사들이 돌아다니고 난리더라고. 동네에서 평이 좋았던 한 경찰관의 의문의 죽음. 주민들까지 나서 단서를 모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죽은 사람을 못 부르지. 범인을 잡아야지. 그것도 이유범죄가 또 생겨요. 그러면 또 한다고 범죄를. 백경사의 피살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2002년. 전주 금암파출소에서 야간 근무를 서던 백경사는 추석 전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책상 옆에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피를 흘린 상태로 사망되는 걸 발견해서. 다른 직원들이 순찰을 나가고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2명은 112 순찰, 또 2명은 도보 순찰을 하기 때문에 손에는 1명밖에 없습니다. 결정적 단서가 될 CCTV는 작동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어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넉 달이 지날 무렵 경찰은 20대 초반의 용의자 3명을 붙잡아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범행에 쓴 흉기와 숨진 백경사에게서 탈취한 권총을 찾지 못하고 가혹행위로 거짓 자백을 끌어냈다는 강압수사 논란을 낳으며 결국 풀어줬습니다. 지금이라도 총이 나오면 이 용의자들하고 연결해서 총만 나오면 인지하는 천시장이. 전주의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 2011년 4월 자정을 남겨 집으로 가던 28살 김모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쏜 공기총에 머리를 심하게 다쳐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개기는 소리 듣고 총소리도 들으셨대요? 총소리도 들었으면 같이 총소리. 경찰은 어떠한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채무 관계에 있었던 유력 용의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하였으나 결국 공기총을 찾지 못해서 미해결된 사건입니다. 2006년 6월에 있었던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 씨 실종 사건. 당시 이 씨는 집에 간다며 종각 모임을 한 호프집을 나선 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단순 실종으로 처리해 초동 수사는 부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룸에 혼자 사는 이 씨의 컴퓨터에서는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의 무게가 실리는 강제추행, 112 등의 단어를 검색한 기록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유력한 용의자 1명에 대한 가능성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다방면으로 수사를 했으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전북 지역의 장기 미제 사건은 모두 12건. 경찰은 지난 10월부터 미제 수사팀 인원을 늘렸지만 과거 미진했던 초동 수사와 증거 부족 등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 현장 보존이 처리가 잘 안 되고 증거물이 훼손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수사선을 설정할 때부터가 잘못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모든 수사를 그 이후에 모든 수사 과정을 다 망쳐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상당수 미제 사건들이 그렇게 해서 유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유족들이 평생 안고 살아온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KBS 뉴스 길금입니다. 네, 이어서 유진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후로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먼저 피의자로 특정된 이춘재에 대한 수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러니까 이춘재 사건으로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30여 년 전인 1986년부터 6년 동안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영화 살인의 사건으로도 잘 알고 살인의 있죠. 추억이죠. 네, 살인의 네. 추억으로 잘 알려진 이 사건 피해자가 이춘재라는 사실이 최근 경찰 조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춘재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알려졌던 10건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자백을 했고요. 또 4건을 더
더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이 전북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도 1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살인, 강도, 절도 등 범죄 유형에 따라서 미제 사건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북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은 살인 사건에 해당하는데요. 네.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11건에 달합니다.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 2000년 익산의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숨졌고요. 이듬해인 2001년에는 고창 슈퍼에서 60대 여성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사건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전북대 수의대생이던 이윤희 씨의 실종 사건도 여전히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13년이 지났지만 이윤희 씨는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당시 종강 파티를 마치고 귀가했지만 행적이 여전히 묘연한 상황이죠. 경찰은 당시 종강 파티에 참여했던 학생을 중심으로 수사를 했고요. 심지어는 그 주변 하수구까지 수색을 하면서 확인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죠.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현재 경찰은 그 여성과 또 청소년, 또 아동 이런 사회적 약자의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수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단순 가출로 사건이 처리됐고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또 집까지 청소하면서 증거가 사라지는 등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네. 네, 이런 장기 미제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찰을 비롯해 이 수사기관에서 어떤 부분이 좀 아쉽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을 좀 해드렸지만 경찰의 초동 수사가 좀 부실한 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고요. 이 때문에 범행 현장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습니다. 또 지문이나 유전자 감식 등 과학 수사의 수준이 지금보다 좀 낮았기 때문에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유력 용의자를 특정하더라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경찰의 수사 상황이나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유 기자 더욱 알찬 소식 다음 보도에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새 뚝 떨어진 기온에 움츠러든 아침이었습니다. 낮이 되면서 기온이 오르고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내일도 찬 공기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지만 추위 대비는 계속해서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깨끗한 공기질도 유지가 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서해안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익산이 영하 6도, 그 외 대부분의 서해안 지역은 영하 3도가 예상되고요. 내륙 산간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에서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낮부터 차차 흐려져 밤이 되면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할 것으로 보여서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로 2000년 8년 이후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은 지금 검거되더라도 죗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네,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도 범인이 잡히지 않아 더욱 애끓는 유족들의 마음 오죽할까요? 전북 지역 장기 미제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제보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